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피해자가 숨진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이웃집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폭행당한 여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남성이 연이어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등에서 3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중 주거 침입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체포 당시 필로폰 30g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사건 반장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볼 때 이 정도면 약 1000회분이라 더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돈 스파이크 측 관계자가 키, 몸무게 등 체격에 따라 1인 복용량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 말인즉슨요. 돈 스파이크가 거구라, 그러니까 체격이 커서 마약 복용량이 많았다는 건데요. 글쎄요, 해명식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건 반장 함께해 주실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사건 반장 뉴욕에서도 매일 시청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신 사라니님. 그리고 퇴근 시간이라 본방 사수는 못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 틀고 잠들 때 또 제 방 봅니다 하신 유금숙님. 진정한 사반의 가족임을 인정합니다. 플로리다에 온 허리케인 때문에 이틀 동안 집에 갇혀서 줄기차게 사건 반장 보고 또 보고 하다 시간이 빨리 가서 좋았어요 하신 아투다투다님. 허리케인 피해는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드림 프린세스님, 그리고 재밌는 거 없나님, 키키님, 소소한 행복님, 담비님, 그리고 송블리님 모두 고맙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물건 고르는 사이 슬쩍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시 한 시장인데요. 모자를 쓴 남성 보시죠. 손수레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요. 주인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검은 봉지로 손수레를 가리곤 재빠르게 지갑을 빼내서 사라집니다. 네, 자 저렇게 사라지죠. 자, 이번에는요. 물건 고르는 아주머니 곁에 다가가서 지갑을 슬쩍. 네, 그렇습니다. 남성 소매치기입니다. 신고를 받고 잠복한 사법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많아서 소매치기 범죄 이렇게 잡히네요. 김서연 기자, 좀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경찰에 따르면 부전시장에서는 지난 6월에만 2번, 그리고 지난 25일에도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 뒤에서 서성거리다가 가방 안에 든 지갑을 발견하면 손에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가린 뒤 지갑을 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시장에 잠입해 있다가 어제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시장은 사람도 많고 또 물건 고르면서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에 좀 노출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보다는 현찰을 사용하니까 절대범이에요. 소매치기가. 절대범이 사실은 어슬렁거리면서 물색을 한 다음에 손수레에 있는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방에 있는 지갑을 훔쳐가는데요. 팁 하나 드릴게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갑이 있으면 꼭 지퍼를 잠그셔야 돼. 네. 그리고 단추를 꼭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니면은 손수레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저걸 지금 물건을 고르다 보면 잠깐만 꺼냈다 넣었다 하면은 저걸 보거든요. 네. 어찌됐든 CCTV도 찍혔고 옛날에는 소매치기가 많았지만 최근은 CCTV 때문에 소매치기가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렇게 소매치기가 있으니까 시장 가실 때는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단히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장픽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홍 사망보험만 8개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한 사망보험이 8개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박수홍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8년, 13년, 16년, 18년까지 각종 사망보험 8개의 차례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 납입액이 적게는 41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8개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박수홍은 매월 1,15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은 13억 9천만 원이고 박수홍의 개인 명의로 가입돼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6개 보험료의 총 납입료는 12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수홍 측으로부터 보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사망보험의 존재를 알고 이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까지 이제 박수홍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사망보험 이렇게까지 많이 든 이유가 뭘까요? 자, 납득하기가 어렵죠. 사망보험은 원래 자신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 또 사망보험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고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박수홍 씨한테 뭐 사인 같은 걸 받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박수홍 씨도 뭔가 사인해 줬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법인의 구성원의 뭐 치료비 등등으로 이렇게 형이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속여서 보험에 가입이 됐고 그 보험 가입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는 해지를 했다고 하고요. 법인으로 가입된 건 아직 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중에 일부는 좀 횡령적으로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보험금 같은 경우를 뭐 본인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 박수홍 씨 돈인데 이걸 갖고 있는 걸 계기로 해서 보험료로 납입을 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가입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세 번째 반장픽은요. 길가에 멈춰선 버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 네, 길가에 남학생이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도로에 한 남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인근을 지나던 버스 기사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온 겁니다. 남학생의 의식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 네, 그렇게 3분간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학생의 맥박과 호흡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구급대가 온 것을 보고 나서야 버스 기사는 버스로 천천히 복귀를 합니다. 네, 박상희 소장님, 네. 버스 기사 덕분에 남학생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의인들이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남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여학생이 막 심폐소생술을 했나 봐요. 근데 여학생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능숙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 굉장히 쩔쩔맸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보셨다시피 버스 운전 기사님이 촥 나타나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3분 만에 이 학생이 이제 괜찮아진 겁니다. 그때 119 구급대에도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또 버스 운전에 복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는 이제 일에 복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네, 울산시의 928번 버스 승무원께서 네. 정말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분이 한 선행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엄원섭 기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버스에 탄 승객들이 20분 넘게나 기다렸다고 해요. 혹시 불만은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928번이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급하죠. 근데 이제 기사분이 심폐소생 활동안에 기다려줬던 거예요. 근데 기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리기 전에 여학생이 뭐 심폐소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더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선행을 좀 약간 그 여학생한테 돌리는 그런 네. 훈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기사님이 뭐가 있었냐면은 버스 운전하기 전에 네. 그 버스 병원에서 아마 응급실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도 했었고 또 사설 그 응급차 있죠. 네. 거기서도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928번 회사가 아마 그 심폐소생술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네. 이 기사님은 빠지거나 졸지도 않고 참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배운 거예요. 네. 제대로 배운 거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남학생이 무사하게 구조가 된 것입니다. 아, 정말 제가 다행입니다. 그 기사님에게 네. 전화 오시면은 피자 한 판을 쏘겠습니다. 아, 피자 한 판. 네네. 네. 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영웅들이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반장픽은요.
예상하지 못한 유턴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도 어려운 유턴 사고가 많은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빨간색 차량 주목해 주십시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들어옵니다. 이때 빨간색 차량이 갑자기 도로 2차로에서 유턴을 이렇게 하는데요. 네,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 차가 꽝 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아이고. 자, 또 다른 영상인데요. 자, 직진 차선에서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량,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서 황색 신호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사히 통과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유턴을 하면서 여기서 어이구 이렇게 과당 또 부딪히고 마네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첫 번째 사고 보면요. 불법 유턴한 차량도 문제인데 블랙박스 차량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이 방향 전환을 했었고요. 근데 빨간색 차량이 갑자기 전환을 하면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한 10%, 15% 과실을 블랙박스 차량한테 매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유는 딱 그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깜빡이라 그러죠. 방향 지시등 저것을 켜놨어요. 빨간 네. 차량 보면 깜빡 그러네요. 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주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일부 과실이 있고 주된 과실은 뭐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시키고 불법적으로 유턴을 했던 이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네. 자, 김은배 팀장님,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이나 이 교차로를 제한 속도보다 또 빠르게 통과하는 차량, 또 둘 다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차량이 사실은 우리가 차를 하다 보면은 파란불이는데 노란색 불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정지선 앞이면은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딱지 끊지 않아요. 그런데 노란 선에서 지나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고민 구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저서 운전하신 분은 좀 60km 구간인데 80km 달했다고 한다면 과속 아닙니까? 네. 근데 과속을 해가지고 유턴하는 차량하고 받았기 때문에 유턴 차량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과속 때문에 아마 저분이 아마 신호 위반으로 아마 그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턴 차량도 차가 오면 조심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네.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처벌 시기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늘 규정을 준수해서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반장픽은요. CL 공연 중 관객 난입입니다. 대학 축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대학 축제 현장인데요.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가수 CL 씨입니다. 네, 그렇게 한창 무대를 이어가는 중인데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한 관객이 CL 씨를 끌어안는데요. 네, 당황한 CL 씨 어쩔 수 없이 난입한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김세영 기자, 지난번 포항의 한 대학에서 가수 허각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요? 네, 어제 서울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가수 CL의 공연 무대로 한 관객이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관객은 CL을 끌어안았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듯 무대를 뛰어다니면서 공연을 좀 방해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CL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기거나 자연스럽게 공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뒤늦게 경호팀에게 제지를 당하고서야 저 남성은 무대 밑으로 내려갔다는데요. 지난 22일에도 가수 허각 씨가 포항의 한 대학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도중 좀 괴한의 습격을 받아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습격한 주민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며 마이크를 뺏어 들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관객이 무대 위로 난입하기 전에 제지하지 않았던 경호원들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고 합니다. 네. 박상희 소장님, CL의 그 침착한 대응 덕분에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 위에 난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경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그것보다 이 관객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좀 종종 보다 보니까 살짝 불안해지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K 문화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뭐 최고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CL 씨는 잘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가수도 위험하고 사실은 관객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 팬은 뭐 팬심 때문에 그렇다고 미안해요, 난입해서 뭐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늘 이렇게 잘 넘어가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경호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서로 매너 있는 공연 문화 함께 잘 지켜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반짝픽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피부엔 늘 바라기만 하면서 넌 피부에 뭐 해줬니? 세상에 공짜 피부는 없어. 이 피부 내가 만든 거야. 에버콜라겐. 비타민C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저는 C 플러스 먹어요. 비타민C 1200mg에 셀레늄, 아연, 비타민 E와 B까지 항산화 되니까. 나이보다 건강하게 항산화 비타민 아로나민 C+. C 플러스 하나면 충분해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피해자가 숨진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을 따라가 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가장 먼저 다룰 텐데요. 피해자 윤 씨가 숨진 지 3년 3개월 만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 씨가 사망한 지 만 3년 3개월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는 살인 및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4일에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부는 6월 3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6차례 심리 기일을 열어왔습니다. 당초 지난 23일에 결심 공판으로 검찰에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자기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로 구형을 연기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구형을 내렸습니까? 오늘 30일이죠. 예, 그 구형을 내는데요. 검찰에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또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구형을 할 때 그 구형 피고인들이 이제 부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강했어요. 사형을 할 거로 예상됐는데 무기징역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했었고요. 그다음 변호인단에서 최종 변호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를 하는 데에서 크게 좀 검찰에서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형을 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네. 그리고 보호관찰 5년까지도 청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선고 공판 때 확인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그 한간에는 너무 극악한 네.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형이 구형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네.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고형이 아닙니다. 네. 검찰이 구하는 형, 구형이거든요. 살인,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특별 방지 위반인데 살인, 미수, 살인은 뭐냐면 지금 남편한테 했던 실패했던 살인 또 네. 성공했던 살인 그 두 가지고 또 보험 사기했던 거 이것을 합쳐서 한다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단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피고인들 둘 다 똑같이 이 사고사를 위장해서 완전 범죄를 기획했고 거액의 생명보험을 노려가지고 네.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도 봤고요. 또 이은혜 같은 경우는 남편을 착취하다가 잔혹한 변명을 했고 조연수도 이들의 허울뿐인 혼인을 알면서도 동조를 했다라는 거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검찰은 사건을 이거 조작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쪽지를 받고 네. 농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형이 필요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왜 사형이 안 되느냐?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실질적 네.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그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을 살해했을 때, 그러니까 다수를 살해했거나 특별한 어떤 사형을 구형할 만한 아니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형이 가능합니다. 네. 검찰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요. 다만 혹시나 나올 것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전자발찌라든지 보호관찰까지 같이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엄벌. 네, 검찰도 이게 얼마나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반드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검사가 이 의견 진술을 합니다. 결심 공판 때
구형을 하면서 의견 진술하는데 그 의견 진술 마지막 말미에 그 부분입니다.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엄벌해야 된다고 검찰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을까인데 여러 가지 대부분 판례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아마 판단하고 한 명에 대한 사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하고 보충적으로 전자발찌 20년 구형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은혜와 조연수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변호사 측도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도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얘기들인데요. 이은혜는 사고를 인지한 뒤에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연수도 수경을 끼고 이 시에 남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난 되묻고 싶다. 이렇게라고 지금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력한 증거도 없는데 여론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언론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단정지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사생활 폭로와 인격 비하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변론을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것과 비춰봤을 때는 정말 이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이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다이빙을 시킨 게 아니고 다이빙을 거절하는 걸 피해자가 했다. 피해자는 사망했으니까 뭐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들이 구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최선 다한 게 전혀 없습니다. 불구하고 최선 다했다.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은혜 같은 경우에 지금 피해자 윤모 씨랑 같이 결혼 혼인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9년 동안 매월 200만 원 받기로 하고 조건 만남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조건 만남식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네. 근데 왜 했느냐? 빚을 갚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정상적으로 일단 혼인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만남으로 조건을 해서 돈 받기 위해서 가짜를 했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별로 돈을 받기 위해서 네. 윤혜가 윤 씨에게 돈을 좀 이렇게 받은 거, 좀 갈취한 부분에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변론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엔 이해 안 가는 쪽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네. 판단이 듭니다. 지금 피해자는 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뭐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빠져나가려고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말 고인에 대한 너무 이 모독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그 변호인이 지금 얘기를 하면 조건 만남을 9년 동안 200만 원씩을 받고 한 거라는 건데 네. 지금 변호인은 이거 확실한 증거 있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건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고인이 이제 후에도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언급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큼까지 확실한 증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번 사건은 정말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은혜와 조연수의 최후 진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은혜가 이제 미리 종이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준비를 해왔다고요. 네, 최후 진술을 위해서 일어선 이 씨는 뭔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주섬주섬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는데요. 비난받아서 마땅하고 또 피해자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면서 함께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 씨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고 윤 씨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공범 조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 씨는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 씨에게 당한 거 아니냐 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후 진술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고 빠져나갈까 뭐 그런 변명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유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유족들은 뭐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죠. 지금 피해자 유가족의 대표께서는 이은혜 쪽이 맨 처음에 황당한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서 처음에는 많이 분노했지만 이것도 15번 정도 듣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서 또 그러려니 하고 지루하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나 억지 주장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우리 가족, 피해자인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저렇게 괴롭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운동화도 하나 변변한 것이 없고 라면 하나도 제대로 맘 편하게 못 먹을 정도로 저렇게 살면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아마 이 피해자의 누나의 남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집사람과 장인어른, 장모님을 더 많이 위로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네. 앞서서 그 변호인이 했던 그 주장했던 내용들, 네. 그 부분이 사실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결심을 하게 되면 검찰은 의견 진술 구형을 하고요.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고 최후 진술이 이제 피고인들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무죄도 다퉈야 되고 양형도 다퉈야 됩니다. 네. 무죄 부분은 아마 이 부작위 부분, 부작위 살인이냐. 이게 살인죄, 살인미수죄,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인데 제 생각엔 특별방지법이나 살인 미수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살인 부분, 계곡에서 있었던 일, 이게 자기냐 부작이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마 충분히 주장했던 걸로 보이고 만약에 그게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진다면 또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아마 주장을 했는 걸로 보고 아마 법원에서는 그 주장의 진위라든지 그 주장의 어떤 뭐 가능성 여부도 따져서 판결 선고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들의 선고는 한 달 뒤 10월 27일에 열리는데요. 면밀히 또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이웃집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폭행당한 여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김세현 기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박지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영상이 지금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2명의 20대 남성이 1명의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가하는 와중에 머리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부딪히게 해가지고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혔던 혐의로 네. 두 사람이 입건이 됐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여성한테 이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택배 정리하는 소리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에 네. 너무 화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 폭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 이 얼마나 이제 폭행이 심했으면 이제 6주가 지금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이 폭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일단 여성이 택배를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들이 또 나오더니 그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좀 몸싸움으로 번지는 듯해 보이는데요. 네. 그 흰 옷을 입은 저기 앞에 있는 남성이 여성과 몸싸움을 벌이자 검은 옷 입은 뒤에 있는 남성은 CCTV를 좀 가리는 듯한 손짓을 했죠. 네. 이어서 흰 옷 입은 남성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검은 옷 입은 남성도 다가가더니 여성을 벽에 수차례 밀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지 얼마 후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했고 여성이 기절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맞은 여성도 쌍방 폭행. 네,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는 지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쌍방 폭행,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서로 싸운 거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합니다. 물론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남성들이 때리고 여성이 이제 저항이라든지 방어하는 걸 볼 수는 있는데 네. 아마 당시에 그 가해 남성들이 우리도 맞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술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단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건으로 끝난 건 아니고 입건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피해자가 대항을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은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저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구태여 피해 여성을 입건할 필요 있었나 생각은 드는데 가해자들이 진술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남성들 체격이 뭐 상당히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아버지는 어떻게 이게 쌍방 폭행이냐면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는 이게 보안경비대라는 건 공안경비대에 있는지 청경찰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 일하는 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내내 경비대 근무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어떻게 목을 쳐 들어가고 벽에다 그냥 얼굴을 막 박았대요. 부딪혔대요. 이건 너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청원 경찰인지 하는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어쨌든 지금 벽에 지금 수차례 부딪혀서 여성이 기절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말만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CCTV는 나중에 아마 경찰이 확보했는 걸로 보입니다. 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막 경찰 입장에서도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사건 파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남성들이 우리도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네. 우리를 뭐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폭행은 사실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부딪히고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해는 어떤 질병 상태를 야기시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봐서 뭐 우리 법상으로는 정당방위 사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CCTV 보기 전에는 그 얘기를 듣고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김은배 팀장님의 어떤 그 경험들 한번 좀 저희가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검정한 남성 2명이 이제 어떤 있고 또 기절한 여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은배 팀장님이 그 자리에 갔다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셨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지금 6주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는 과정에서 정확한 걸로 보고, 또 가해 남성들이 자기들이 맞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해 남성들의 피상을 봅니다. 다친 데가 있나? 네. 다친 데 없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CCTV 확인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건을 안 하고 네. 참고인, 즉 피해자를 조사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그 남성 2명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가 가능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있기 네. 때문에 두 사람들 처벌하는 게 맞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남성들의 말만 듣고 입건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초에 신고 자체를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쌍방 폭행을 입건을 한 것 같은데, 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취객이 네. 행패를 부리고 있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아니고 남성한테 여자인지 몰랐고 남성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부분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네. 저 잘 안 보여도 저 멀리서 봐도 여성이거든요. 옷도 그렇고 그 몸이나 이런 거 여성인데,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거짓된 신고, 자신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신고,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좀 혼동이 일어난 게 아닌가. 네. 행패 부린 것도 말이 좀 안 맞고요. 둘이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좀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신고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또 입건을 그 다음 그렇게 상황이 저렇게 또 이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요. 박상희 소장님, 아무래도 이 피해 여성 이 트라우마가 뭐 엄청나게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체 6주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피해 여성의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척추, 목, 머리, 치아 뭐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사진만 봐도 그때 그 현장이 얼마나 좀 강압적이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여성 심신이 좀 피폐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이 여성은 그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건 반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이런 진술을 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거나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나 우리의 뇌가 우리를 좀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기도 하죠.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격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경찰은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조사를 마친 다음에 CCTV를 확인한 다음에 정당방위 따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CCTV도 확인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대질신문도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말이 안 맞을 때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밝혀가지고 여성이 정당방위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경찰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건장한 남자 2명이 여성 1명을 기절할 때까지 때린 후 쌍방 폭행을 주장한 바로 이 사건.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도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번째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PC방 안 한 남성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합니다. 여학생이 PC방을 나서자 남성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아파트 건물로 들어선 여학생이 1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남성은 그 틈을 타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합니다.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인근 상가와 아파트 1층에서 또 다른 여학생들을 성추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1층 앞은 모두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 사건입니다. 김서영 기자, 오늘 마지막 사건 내용인데 어떤 사건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건은 2021년 4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성은 이날 저녁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17살 여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학생이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서 1층 계단에서 강제 추행하고는 도망가는 여학생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뒤이어서 또 다른 여학생들을 추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제 추행범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밤 10시 20분경에 한 16살 먹은 어린 학생이 지나가니까 뒤따라 갔습니다. 그 여학생이 상가로 들어가니까 상가 1층에서 또 여학생을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네. 도주됐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17살 여학생인데 17살 여학생을 추행하려고 뒤따라 갔습니다.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아파트 1층 계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거기에서 대기 중인 여학생을 또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제 추행범은 여학생만 보면 따라가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것이죠. 네. 피해자들의 지금 공통점이 모두 어린 여학생이었다는 거고요. 게다가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지금 3건의 범행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지나가는 여학생을 이제 보자마자 강제 추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행하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에만 지금 3명의 여학생을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그것도 굉장히 대범하게 여학생이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잡아 끌기도 하고 게다가 이 남성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까지 해서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뭐 죄책감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하루에 저 정도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보면 컨트롤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성범죄, 성중독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잡혀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냥 두었으면 10대 성범죄가 거의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남성이요 도망가는 여학생을 붙잡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여학생들은 정말 저항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김우배 팀장님, 이거 어떻게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 됩니까? 방법이 약간은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만약에 따라오거나 잡았을 때 휴대폰으로 112 누르면 되지만 그런 시간이 안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최대한 큰 소리로 소리를 쳐야 되거든요. 사람 살려라든지 그럼 안 돼하고 크게 소리 치려면 그 사람이 놀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 추행 보면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소란하게 치면은 그 강제 추행범이 도주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쳐라. 네. 팁을 드릴게요. 네.
이게 어쨌든 그 건물 안에서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소리치게 되면은 건물에 있던 그 상가 안에 있는 사람이 온다든지 네. 아파트라면 1층에 있는 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리를 크게 쳐야만 가능하죠. 네, 일단 소리를 크게 질러서 네네. 이 상황을 알려라.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결국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남성이 받게 된 혐의가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혐의는 총 4가지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그리고 촬영물 소지, 또 공연 음란 혐의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남성이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거 침입 인정 못해.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예. 이 남성이 주거 침입에 대한 혐의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범죄가 4가지입니다. 뭐 촬영죄 같은 것도 있고 공연 음란도 있고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주거 침입 우리 법상 우리 형법은 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한 범죄에서 가중을 하거든요. 네. 뭐 100가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가장 큰 거에서 가중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범죄가 지금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입니다. 네. 이거는 단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벌리면 예전에는 이제 5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7년 이상으로 상향이 돼 있어요. 네. 거의 뭐 살인죄에 준하게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범죄는 뭐 그게 유죄라도 별로 안 따지고 주거 침입을 빼버리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되는 거고 네. 주거 침입이 들어가 버리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에 주거 침입 강제추행이 되는데 형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추행은 했다. 그렇지만 주거 건조물 침입은 안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남성이 상가 1층과 아파트 1층에 들어간 게 주거 침입 그리고 건조물 침입인지의 여부가 항소심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겠네요. 네. 2심 재판부 또한 주거 침입과 건조물 침입이 모두 맞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1층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공간 역시 주거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일지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이 인정된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걸 미리 알았다면 건물 관리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므로 건물이 개방된 시간에 출입문을 통해 남성이 들어갔을지라도 불법 촬영과 또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이 맞다고 본 겁니다. 네, 여기서 이해가 잘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또 다른 판결이 나왔나 봐요. 결과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온 건데요. 네. 대법원은 사실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개방된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강제추행을 했을 때 이 들어간 부분이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법률적 쟁점이 됐고요. 네. 그 법률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지금 본 겁니다. 사실은 뭐 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주거 침입의 본질적 내용을 최근에 좀 달리 보고 있거든요. 주거 침입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대부분 처벌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깼을 때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막 뭐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네. 들어갔을 때 그게 문제라고 이제 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비록 다른 목적이 있고 나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네. 이 사건을 지금 사실심인 2심으로 파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이게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네. 있긴 한데 대법원이 이 상가에서 그 강제추행을 건조물 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인가요? 최근에 바뀐 거든요. 네. 최근에 예전 같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들어갔을 때 다 범죄가 됩니다.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도 간통 뭐 주거 침입이 되고요. 네.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도 범죄 주거 침입죄가 성립했었는데 이 최근에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들어갈 때 뭔가 푸다닥거리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깨고 들어갔을 때 그럴 때만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1층 같이 개방이 된 곳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것들 들어갔을 때는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고요. 주거 침입 건조물죄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성폭법상의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 억울한 상황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뭐 생길 바뀐 수가 것 있-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별별 상담소로 이어가겠습니다. 학창 시절 아버지를 잃고 형제들마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탓에 이 씨는 오랫동안 홀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10년 전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어머니께 마지막 효도라는 마음으로 집과 작은 밭을 사들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고향집에서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향 마을이 도시개발로 수용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 때문인데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에는 대꾸도 없던 형제들이 보상금 사실을 알고는 상속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혼자서 어머니를 부양한 이 씨는 상속 재산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네, 백다희 아나운서. 이 씨가 어머니를 25년간 홀로 부양을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씨가 장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씨는 3남매 중 막내였는데요. 큰 누나가 미국 이민을 간 후에 형이 따라가면서 형제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한국에 남은 이 씨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다. 이민 이후에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던 것도 서운했는데 상속 재산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형제들이 야속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네, 백다희 아나운서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별별 상담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은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인데요. 김서연 기자, 이 사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모두 이제 이민을 간 거죠? 네, 사연의 주인공인 이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면서 3남매 교육을 책임지셨는데요. 누나는 겨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지만 둘째 형은 대학 다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인 이 씨는 아예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착실하게 기술을 배웠고 실력을 인정받아 제조업 회사에 입사해서 일찍이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민을 간다는 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누나와 형은 어떻게 또 왜 이민을 간 거죠? 일단 누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이제 가니까 남편 따라서 이제 이민을 갔고요. 형 같은 경우는 누나가 이민 간 지 한 3년 후인데요.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이 학력으로는 한국에서 좀 힘들다. 그래서 누나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누나하고 형은 미국에 서로 의지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네. 근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민을 갔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네. 넉넉하지 않았던 누나와 형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씨와 또 어머니가 오랫동안 둘이서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누나하고 형이 지금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단둘이 남으니까 이 씨가 이제 어머니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한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돈 약간 버니까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조그마해요. 한 3명 정도 근무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랑 둘이 먹고 사는 데 시장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참 분가하자니까 어머니 같이 살자고 그러고 또 아내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네. 이 씨는 어머니, 아내 3명이서 같이 살면서 또 애를 낳으니까 또
당연히 어머니가 애를 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불평 없이 또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뭐 어머니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먼저 이제 분가를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나는 노년은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모, 삼촌, 그러니까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골 동네가 있었어요. 나는 노년은 꼭 거기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이 씨 아들이 효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그 동네에 땅도 좀 사드리고 집도 좀 사드려서 이렇게 좀 소일거리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렸대요. 그리고 뭐 큰 돈은 아니라도 생활비도 좀 드리고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 아들이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어머니랑 또 즐겁게 지내고 오다가 굉장히 좀 효자 효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좀 살기를 원하시는데 고향에 그렇게 어머니가 내려가셨는데 어머니가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내려가신 뒤에 이제 고향에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텃밭에 일하다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있는데 또 없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지병이 생기다 보니까 거동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킨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면 요양병원 문제 나오지만은 간병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누나하고 형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니까 병원비하고 간병비를 좀 분배하자. 형제끼리는 분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미국 생활하는 누나하고 형이 우리도 힘들다 나가면서 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막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힘이 좀 들린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네. 어머니를 간병도 하고 병원비 내고 오롯이 이제 본인이 책임진 거예요. 막내가 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머님이 5년 만에 그만 사망하시게 된 거죠. 네. 막내도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어머님의 어떤 환경을 보살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씨가 뭐 누나하고 형한테 뭐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활비 드리고 세금들이 다 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도 나오고 간병인까지 나오면 이건 뭐 네. 수백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보살피는데 막내가 혼자서 이거를 해낼 동안 너무나 벅찼을 것 같아요. 근데 형하고 누나가 이제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서운한 마음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먼 이역에서 정말 고생하는 형이나 누나를 생각하면 또 이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5년 동안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기간이 5년이니까요. 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급격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년간 투병을 하면 그 간병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막내가 지금 다 써버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사는 게 좀 어려웠고 아내가 그래도 이 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큰 갈등은 없었는데 항상 아내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 역시 이 막내한테 아이한테 큰 짐을 줘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다만 또 물려줄 재산도 없어서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막내 부부와 그리고 어머니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뭔가 상황이 달라지나 봐요. 이게 그 어머니가 물려줄 재산이 생겼다고요? 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의 집과 땅이 있는 고향 마을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마당이 있는 집과 밭을 포함하면 대지가 꽤 컸던 터라 보상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참 이게 뭔가 그 반전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뭐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누나와 형이 왔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이 씨가 돈을 혼자서 다 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형이랑 누나는 좀 야속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정말 착하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이랑 누나가 뻔뻔하게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짐이나 재산을 정리하면서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형이나 누나가. 네. 그렇지만 그 토지나 땅을 집을 다 누가 사줬습니까? 이 막내가 사준 거잖아요. 당연히 막내에게 그 보상을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법적으로 하자. 우리도 법적으로 하면 그 토지 보상금 다 우리 몫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속 비율대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게 정의 안 되면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또
항상 이럴 때도 형제들 간에 이제 다툼이 또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 다른 형제들이 상속권 주장할 수 있나? 네. 자, 박준 변호사님.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유언을 하거나 했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안을 봤을 때는 유언 같은 거 없이 사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 비율을 똑같습니다. 그냥 3남매가 있으면 1대 1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땅하고 집을 막내가 지금 어머니에 사들인 거잖아요. 또 네. 이게 돈이 많이 부풀려져 가지고 상속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사줬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사줬을 때 증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증여가 되면 이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조건을 걸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해놨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걸지 않으면 증여라는 거는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넘긴 거고 증여했고 등기했을 때 어머니한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누나나 형이 주장하는 어차피 이건 엄마 거다. 네가 줬는 거 아니냐. 엄마 땅이고 엄마가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면 우리 3명한테 1대 1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네. 그렇다고 물러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 집하고 이 땅은 이 막내가 다 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분은 뭐냐면 같이 상속받을 사람 중에 특별히 좀 기여를 하거나 간병을 했거나 네.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됐을 때 그 기여분을 이 다른 거 말고도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상속재산 할 때 기여분을 먼저 빼놓고 상속재산을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 자금을 댄 이 경우에는 이 판례에 따라서는 100% 기여금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00%요? 예, 그렇다면 이 나머지를 누나나 형이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100%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주 큰 몫을 동생이 기여분으로 가져가고 남은 것을 또 세 사람이 1대 1로 가져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 입증을 좀 해낸다면, 근데 이건 입증이 너무 잘 돼요. 집하고 땅 사준 건 확실하잖아요. 네. 이 아들이 막내가.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한다면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돼서 기여분이 인정돼서 형하고 누나보다는 더 많은 재산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법적으로 얘기 뭐 해주셨습니다만은 100%다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는 네. 김은배 팀장님. 네 사실 그 형과 누나가 뭐 외국에서 좀 어렵게 지내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동생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처음에 이제 동생분이 사실은 어머님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사가지고 어머니를 살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증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누나나 형이 힘들다 하더라도 동생한테 다 넘겨주고 동생이 누나 형한테 참작해서 조금 주는 건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형제끼리 소송한다? 형제의 난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박준 변호사님. 네. 누나와 형에게 그렇다면 이 부양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죠. 더 어떤 그동안 막내가 애써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노력했던 걸 그걸 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부양을 혼자 지금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상속을 할 때는 우선이 협의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네. 그것이 안 됐을 때 재판으로 가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형이 누나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적인 얘기를 좀 나의 기여분이 있고 당신들은 부양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재판으로 가지 말고요. 상속재산 분할할 때 나한테 큰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 뭐 100%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누나나 형한테 줄 수 있지만 대다수 부분을 이 막내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네. 법도 법이고 상식에도 타당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지 않고 협의 분할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박상희 소장님. 네. 이런 그 형제들 간의 재산과 관련돼서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좀 뭔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사실 이 어머니를 전혀 못 돌보셨잖아요. 그러면 첫째고 둘째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재산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이 누나와 형은 동생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영만리에 가 계시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보상금에 좀 어떤 부분이라도 좀 도와다오 혹은 또 네. 꺼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 같고 그게 또 어머니 보시기에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고생한 막내 동생한테 이렇게 또 다른 짐을 지어서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행동은 정말 어머니를 못 모신 행동보다도 더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요? 네. 제 형제 말하는 거죠? 네, 네. 예, 좀 많습니다. 7남매입니다. 참 정말 칠남매가 네. 이런 일이 펼쳐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명쾌하게 해결했는데요. 네. 내 위에 누나가 4명 있습니다. 네. 넷째 누나가 좀 못 살아요. 네? 좀 못 살아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우리 남자는 둘이거든요. 네. 재산 상속 받을 때 모조리 넷째 누나한테 주고 상속을 포기했어요. 확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좋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마음을 모두에게 좀 그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동생이 막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누나, 형은 포기하시고 막내한테 모두 넘겨주면 원만하게 될 겁니다. 네. 자, 형제들끼리 또 부모님이 또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더욱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픽으로 이어갑니다. 세계 속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은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기차역인 것 같은데요. 네, 아르헨티나의 한 기차역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갑자기 쿵 하고 중심을 잃고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남성은 네. 피할 시간조차 없어 몸을 바싹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네. 헐. 어이구.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탓에 열차는 멈출 수 없었고 네. 그대로 남성 위를 지나쳐 버립니다. 저 남성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서 선로 밑에 깔린 남성을 구출했는데요. 이 남성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네. 열차와 레일 사이의 빈 공간 덕분에 경미한 부상만 입은 건데요. 결국 남성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열차 진입 전 스크린 도어가 없는 역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남성이 요리를 하던 중에요. 웍에 채 썬 양배추를 가득 넣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오. 남성의 얼굴 위로 화려히 솟구치는데요. 네. 엄청난 불덩이가 피어오르자 남성은 아주 재빠르게 허리를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네, 덕분일까요? 어이구. 분명 네. 불길이 얼굴 위를 스쳤는데 화상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아주 침착해 보이기까지 요리를 계속 하시네요. 네, 오히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더 놀라서 남성의 네. 머리를 툭툭 치면서 화상을 입은 건지 확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남성은 미소를 지을 만큼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요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리사의 발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화상을 입을 뻔한 순간이었는데 훌륭한 요리사라면 순발력도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야구장입니다. 네. 자, 미국 오클랜드에서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때 중계 카메라가 한 여성 관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성 네. 모습이 뭔가 좀 이상하죠. 표정이 입꼬리가 심상치- 잔뜩 올라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데요. 네. 여성 관중은 스마일이 적힌 형광색 티셔츠를 입고 한참 동안 호응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네, 표정은 뭔가 섬뜩한데요. 섬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욱 이상한 건요. 이렇게 수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경기장 곳곳에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긴 머리를 한 여성도 또 옆에 앉아있던 두 남성 관중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경직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자, 봐요. 이날 경기를 보러 간 관중들이 이상한 사람을 봤다면서 SNS에 목격담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네. 곧바로 그들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정체가 뭡니까? 예,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스마일이라는 공포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용된 배우였습니다. 해당 영화가 기괴하고 또 기괴한 미소를 주제로 삼고 있어서 이러한 이벤트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홍보 방식이 신선하고 기발하다면서 꿈에 나올까 봐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사반의 대표 명배우신 네. 박지훈 변호사님, 스릴러 분야 진출을 위해 미소 한번, 네, 저 미소입니까? 네. 네, 섬뜩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귀여우십니다. 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이 미소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상황일까요? 한 남성이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남성이 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그를 막아 세우는데요. 근데 이때 경찰과 시민들이 남성을 황급히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당시 건물 앞에 있던 여자아이가 이 남성을 보지 못하게 좀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네. 대체 저런 상태로 어딜 가려고 하는 이 거죠? 남성, 이 알몸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미 10차례, 10여 차례 이상 풍기문란 혐의로 가태료 처분을 받은 상습범인데요. 이날도 가태료 처분을 받은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대체 법정에서까지 알몸으로 들어가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남성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이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네.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본인에게 내려진 모든 과태료 처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과연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동물이 나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양이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유리창을 벅벅 긁어대고 있습니다. 집사에게 유리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때 집사가 뭔가를 말하자 고양이가 얼음처럼 그냥 딱 굳어버립니다. 네. 대체 무슨 말이었을지 함께 보시죠. You are kitten. You're already in the house. You are in the house. You're on the other side of the door. That's all. See? You are inside. 네. 문이 열려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애타게 유리창만 긁어댔던 건데요. 고양이는 집사의 말을 듣고는 잠시 행동을 멈추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지만 들어오질 않는 걸로 봐선 본인도 창피한 눈치인 것 같죠. 무안해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 마지막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럭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자 길을 걷고 있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성의 옆에 작은 물체가 함께 걸어가는데요. 사람이 아닌 오, 강아지가 강아지예요? 두 발로 걷고 있었던 겁니다. 큰 몸집인데도 뒷다리에 바짝 힘을 준 채 마치 사람처럼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죠. 네. 이거 진짜 사람인 줄 아는데 옷까지 입고요. 정말 걸음도 잘 걸어요. 그렇죠. 의상도 아주 특별한데요. 교복에다가 책가방까지 둘러매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 같기도 하죠. 해당 영상은 길을 지나던 행인이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고요. 누리꾼들은 남성이 군인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네. 다만 강아지가 두 발로 걷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강아지의 걱정까지 좀 잘 챙겨줘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홍보 반장의 그 일주일간의 휴가로 제가 이번 주 함께 했는데요. 저희 패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0월 3일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양홍보 반장이 뾰로롱 하고 나타날 겁니다. 네, 격한 환영 부탁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